왜 재분배 정책을 강하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사회주의 정부가 못하나? 이 문제는 시진핑 정부의 정말 어려운 과제겠다. 그리고 아직 답을 못 냈다. 시진핑 정부가 앞으로 5년을 하건 10년을 하건 국내적으로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2023년 세계 경제의 큰 물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만 이게 양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인데요. 2023년 중국 경제를 어떻게 내다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2023 한국경제 대전망의 대표 필자 중국 경제 전문가이신 이 지만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장 현안 중에 시진핑 3년임. 예. 그 뒤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정말 다 모든 분들이 다 다른 말씀을 하시다 보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3연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3연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정치적인 데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권력 구조의 그 승계 과정이 있는데 말하자면 10년만 하고 이제 교체하던 관례도 깼고 그리고 뭐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변했다고 하고 1인 권위가 강화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경제 정책이라는 것으로 보면 말하자면 정권이 안 바뀐 겁니다. 3기의 정치는 많이 변했지만 경제는 사실은 지난 10년하고 같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3년임 시기의 경제가 어떻게 변할까라는 얘기는 정치 얘기보다는 훨씬 사실은 작은 얘기라고 우선 전제하고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지만 어떤 게 변할까라고 논의됐던 쟁점들은 있잖아요. 중국은 시진핑 시대부터 고도 성장, 빠른 성장 이런 거보다는 뭔가 정권의 안정을 더 중시하는 안정성장, 균형성장, 어떤 미중 간의 대결과 관련되는 뭐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외국과의 투자 전략, 뭐 1대1로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걸 고려하는 그런 성장 전략을 해왔는데 뭐 그것이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거는 시진핑 말기에 뭐 공동부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배 정책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분위기가 있었고 그게 어떻게 갈 거냐라는 이슈가 있는데 말하자면 경제가 뭐 굳이 따지면 좀 좌선회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뭐 공동부유나 분배 관련된 메시지가 강하게 나가진 않았어요. 그냥 예전에 했던 얘기를 지속하는 정도여서 이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은 과거와 같은 균형 성장 정책의 지속이다. 그 말은 새로운 무슨 경제적인 어떤 고도 성장의 어떤 모멘텀은 특별히 없다. 우선 그거고요. 두 번째는 좌선회도 없다. 왼쪽으로 가는 것도 뭐 특별히 사회주의 이런 걸 뭐 강조한다고 하지만 그거 뭐 한두 번 강조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비전을 갖지 않은 채로 일단은 지속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의 이 중장기 비전 중에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해서 돌파해 보겠다는 이 보관. 이게 뭐가 서구식하고 다를 거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조금 그 중국이 그동안 보여준 중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맥락하고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중국식 현대화 뭐 중국식은 중국식인지 뭔지 알겠는데 현대화는 뭐 중국이 그럼 현대화가 안 됐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중국에서 현대화라는 말은 굳이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선진화라는 말을 쓸 때랑 비슷하겠습니다. 근데 뭐 중국은 왜 아무래도 그 어떤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선진국, 선진화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갈 길은 이제 선진화인데 그걸 중국에서는 현대화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중국이 중국식으로 선진화를 하겠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에 이번에 이제 제시를 한 건데 뭐 내용을 보면은 중국의 여러 특성이나 중국의 목표를 고려하겠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인구가 많은 나라니까 우리는 점진적으로 가는 거다. 어떻게 보면 그 거대 인구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경제 정책 면에서 장기 비전 면에서 기대를 좀 낮추는 거죠. 우리는 천천히 가는 나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동부유 얘기했던 걸 계속해서 강조한다, 지속한다. 그거는 성장과 분배 문제가 본격적으로 닥칠 텐데 고려하고 있다. 좀 기다려봐라. 이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물질과 정신의 조화, 뭐 인간과 자연의 조화, 뭐 또 평화적인 발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물질과 정신의 조화라는 것에서 물질이라는 건 경제 성장이고 정신이라는 건 무슨 정신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공산당의 어떤 그 권위나 지배가 약화되는 방식으로 경제 운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인간과 자연을 얘기하는 거는 저탄소 전환이라는 글로벌한 추세를 우리도 따라가겠다. 또는 주도하겠다라는 얘기고 평화적인 발전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번에도 왜 미국의 질서에 도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미중 정상회담에서 했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얘기를 굳이 이번에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그 전에 중국이 자기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던 게 뭐였냐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거였어요. 시진핑이 10년 동안 했던 얘기가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이게 별로 보편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얘기는 방어적으로 보여요, 좀. 그래서 이건 그냥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기보다 중국 특색 현대화라고 부르는 거고 이른바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중국의 길의 내용을 약간 더 보편화시켜서 다른 나라한테도 조금 이렇게 메시지가 될 수 있게 해보려는 그런 욕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하는 얘기는 이 중국의 어떤 길이 경제 성장과 경제 독립성을 추구하는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장도 원하지만 특정한 나라에 종속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길을 가봐라 뭐 이런 얘기인데 다른 나라가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보편적인 메시지로 바꾸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 시진핑 주석한테 3년임 시기에 가장 우려를 시진핑 주석이 해야 될 부분이 혹시 성장률 아닐까?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처음 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 3년임 시기 내내 이전 성장률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중국이란 나라가 그동안 고성장으로 어쨌든 야 우리 체제가 그래도 이렇게 성장을 이끌어냈으니까 우리 믿고 따라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바뀌게 되면 뭐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어느 나라 성장률에 결국 가장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건 인구 구조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중국의 이른바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2012년, 13년부터 이미 감소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 올해부터는 아예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고 보면 익숙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우리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걸 어떤 정책도 어떤 정부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5% 성장은 해야지라는 게 마치 상식처럼 얘기가 되고 있었다면 지금은 내년에 1%대 성장을 할 거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걱정거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도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는 피할 수 없고 실제로 몇 년 전까지도 중국이 8% 성장 못하면 위기가 온다. 7% 드디어 깨졌다. 6%는 지켜야 된다. 이러지만 뭐 금년에 3% 정도 성장할 거라는 거고요. 내년에 제로 코비드가 좀 완화되더라도 5% 정도 성장이 예측되고 있고 아마도 5, 4, 3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시진핑도 그걸 걱정하면서 국민의 기대 수준을 지금 낮추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은 낮추고 있는 건데 뭐냐면 중국이 5, 4, 3이 되고 3이 됐을 때는 미국하고 성장률이 거의 같아집니다. 성장률이 같아지면 추격은 일어나지 않아요. 유지만 될 뿐이에요. 그런데 5, 4를 유지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 길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중국이 미국의 한 GDP의 80% 정도 되는데 못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중국의 성장률 추세를 그냥 쭉 내려 그으면 한 3년에 1%포인트씩 빠졌거든요. 그럼 내년에 5% 정도를 한다고 해도 그리고 3년 있다는 4%, 그 다음에 3%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미국하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중국의 변화에 의해서는 별로 극복이 안 돼요. 갑자기 5%, 6%로 갑자기 다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미국 경제가 망가지지 않으면은 격차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은 한편으로는 중국의 성장 둔화가 국내적으로 문제이기도 하고 거기에 관한 어떤 국민의 기대 수준이나 경제 운영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과제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이라는 면에서 예전처럼 기세등등하게 우리가 언젠가는 미국을 따라잡을 거니까 뭔가 다른 관계를 우리 만들어 보자라는 신형 대국 관계 이런 말 썼던 그런 상황보다는 자 우리가 아까 왜 천하양분 이런 얘기를 하듯이 자 우리 이제 안정적으로 같이 공존해 보자 이런 얘기를 중국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질 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보통 그럼 정치 불안이 오니까 민주국가에서는 투표로 정권을 바꾸지만 이 정권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또 빈부격차가 작은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예전에 파이가 커질 때는 가난한 사람도 예전보다는 더 잘 살게 됐으니까 참을 수 있었지만 혹시 3% 성장으로 멈추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고 야 이게 무슨 공산주의야 이거 자본주의보다 더 심하잖아라고 생각하면서 내부의 어떤 갈등이 커졌을 때 중국 내부에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게 지금 고민인 것 같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게 공동부유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잘 살아보겠다. 그런데 공동부유에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두 단어가 섞여 있다. 공동이라는 말하고 부유라는 말이 섞여 있다. 공동은 분배에 관한 메시지고 부유라는 말은 여전히 성장에 관한 메시지다. 왜냐하면
중국이 뭐 12,000달러 1인당 GDP가 이런 수준에 갔지만 아직도 성장이 많이 필요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성장을 예를 들어 투자나 수출 중심으로 굉장히 추구를 또 많이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분배가 기업 중심, 대기업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분배가 악화되는 그런 압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라는 게 항상 문제고, 이 공동부유론이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잘 제시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성장은 뭐 좀 어떻게 낮아지더라도 분배를 그럼 강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그럼 강하게 던진 거냐. 그게 아닌 게 결국은 어느 나라나 똑같은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대결하려면 정치적인 부담을 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많이 나눠주겠다라는 말을 해버려야 돼요. 공동부유론에 없는 게 그거거든요. 그냥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3차 분배라는 다른 나라에서 안 쓰는 말을 쓰는데,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뭔가 어려운 쪽을 보조하는 이른바 정부의 재분배 기능 얘기를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 많이 버는 독점 기업이나 그 재산 소득을 많이 버는 부자들이 좀 기부를 하거나 기여를 더 많이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듣기에 좋은 얘기지만 지속 가능한 무슨 경제 정책이기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근저에는 재분배 정책을 할 어떤 정치적 결단을 아직 못 내렸다라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진핑 정부의 정말 어려운 과제겠다. 그리고 아직 답을 못 냈다. 그러면 따라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왜 재분배 정책을 강하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사회주의 정부가 못하나? 소득 격차가 이렇게 큰데도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소득 격차는 미국만큼 크거든요. 왜 못하나?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중국 내에 생기고 있는 거죠. 중국이 지금 세금을 많이 거두면 누구한테 거둬야 되냐면 대기업과 이윤이 많이 나오는 대기업한테 법인세를 더 걷거나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사회의 그 상위 20%한테 세금을, 소득세나 재산세를 더 걷어야 되거든요. 그게 누구냐? 공산당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국유기업이고 공산당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공산당원들이에요. 중국의 공산당원이라는 거는 그냥 가입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치는데, 시장 경제 하에서 엄격한 선발 기준이라는 건 결국 엘리트들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교육 많이 받고 결국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역할이 크고 소득도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결국은 재분배를 강화한다고 할 때 그건 국유기업과 공산당원들한테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건데, 그게 그럼 공산당한테 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라는 묘한 딜레마가 지금 현재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앞으로 5년을 하건 10년을 하건 국내적으로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야, 진짜 묘하게 좀 연결돼 있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23년에 하나 희망이 네. 제로 코로나를 네. 그만두면 네.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도 보지만,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네. 국제 유가를 자극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동안 중국이 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았던 이유가 제로 코로나 때문이 아닌가. 만약에 제로 코로나를 그만두게 되면 미국이 2020년에 겪었던 인플레이션처럼 23년에 중국도 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5% 성장한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 같이 중국에 수출하는 나라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나쁜 점은 그러면 유가랑 인플레를 자극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국이 금년에 무역 수지 흑자가 거의 1조가 날 것 같아요. 이제 그 수출은 뭐 별로 안 늘었지만 수입이 또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제로 코로나 때문에라도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결국 수입이 줄었다는 건 에너지도 좀 덜 수입했고, 뭐 에너지 가격이 금년엔 조금 하반기에는 또 안정된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년에 정말 그 걱정이 저도 되네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성장률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게 좋은 일이지만 유가를 자극할 수 있네. 중국한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건 다른 나라의 걱정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고, 아이고. 중국은 무역 수지 1조 뭐 이렇게 되는 나라가 유가 올라서 조금 뭐 기름값 좀 더 쓰지라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걸 중국이 걱정하면서 뭐 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특히 생산자 물가가 뭐 두 자릿수로 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그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도 1~2%대에 안정돼 있어서 만약에 성장률을 상당히 회복할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아지는 게 뭐 중국이 많이 걱정하는 이슈는 아닐 거다. 일단 제로 코로나에서 좀 탈피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건 중국한테는 나쁜 일이 아닌데, 오히려 문제는 제로 코비드에서 이렇게 쉽게 탈피할 수 있을 거냐가 지금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탈피를 해도 이미 그 중국인들은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옆에서 환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몇백 명 단위로 환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 큰 나라에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상을 걸고 도시를 봉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몇만 명이 나와도 지금 걱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거의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말하자면 이게 코비드가 안정화됐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그 생각이 안 달라져 있어요.
그럼 중국이 제로 코비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늘어났을 때 네. 정부가 봉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효과가 어쨌든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도 그 과정에서 계속 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공포가 커지면 어쨌든 다시 또 약간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해서 그 제로 코비드 과정이 그렇게 단선적일 수가 없다. 자, 이제부터는 완화합시다. 완화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시 또 코비드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그게 좀 사실은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제로 코비드에서 나와주면서 성장이 회복되는 게 글로벌 공급망 면에서 보나 우리의 수출 면에서 보나 세계 경제 전체로 볼 때는 그게 설사 유가를 좀 자극하고 하더라도 나쁜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한 부분 중에 하나는 중국의 공급망 불안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중국 경제에 대해서나 우리 경제에 대해서 내년에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중국하고 이제 보니까 네. 제로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하고의 이제 공급망이 이제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23년 중국 경제의 영향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영향 미치게 될까요? 우선은 중국 경제가 우리한테 여전히 중요하고요. 우리 수출의 그 30% 가까이 홍콩으로 가는 걸 또 포함하면 30% 가까이가 계속 가고 있고 그게 뭐 높냐 낮냐 이런 이제 논란도 계속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어느새 세계 제조업의 28%를 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세상에 파는 물건의 90% 정도가 중간재나 자본재예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세계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 있는 공장들한테 물건을 파는 나라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시장은 공장이에요. 우리는 공장한테 물건을 팔아요. 그런데 그 공장의 28%가 지금 중국에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경제 산업 구조를 볼 때 중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23년에 중국의 어떤 성장률이 여전히 우리한테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 특히 우리 지금 무역 수지나 수출이 좀 불안한 상황인데 중국의 어떤 성장이 회복돼 주면 그거는 우리한테는 일단 좋은 일이라고 보고 그 제로 코비드를 완화하는 과정이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그리고 그게 일단 시작만 돼주면 우리 자본시장에도 호재가 될 거예요. 그게 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금리 관련된 시그널, 그 다음에는 중국의 제로 코비드 관련된 시그널, 그 두 시그널이 사실은 23년에 우리 그 자산시장, 뭐 주식시장이든 자금 조달 시장이든 해서 그 중요한 그 변수가 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문제들도 계속해서 리스크가 되겠지만 일단은 미중 관계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예고한 게 그 다음엔 장관급 대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약간 피크를 친 것 같아요. 일단은 당분간은 대화를 좀 해보는 그런 국면이 될 거고 그 대화라는 게 그런 겁니다. 미중이 그동안도 몇 번 만났어요. 그 뭐 앵커리지에서도 한번 만나서 한 일은 뭐냐면 서로 하고 싶은 말만 쫙 쏟아붓고 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양국의 정치적인 일정이 아직 안 끝났을 때니까 그때는 다 선거나 그 권력 승계에 관한 관심 때문에 한 발짝도 물러서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는 게 이제 목표였고 그래서 각 분야별 협의를 할 때도 아마 그 이른바 맨데이트라고 그러죠. 방침이 그거였을 거예요. 할 말 다 해.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자, 할 말은 하되 자, 모였으면 이제 뭔가 성과 한번 내봐. 이런 분위기로 서로 장관들이 만날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나 그 협력에 관한 얘기들을 더 많이 이제 하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좋은 시그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네. 그 시장 측면에서 하나 궁금한 예. 건요. 2022년에 우리한테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예. 것 중에 하나가 예.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가 월별 통계에서 네. 처음으로 네. 적자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일이 네.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뭔가 네. 22년 내내 계속 그러다 보니 네. 이건 뭐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돼도 계속될 일인지 네. 아니면 좀 개선되거나 등등 뭐 좀 상황이 바뀌면 좀 다시 반전될 건지 궁금해요. 22년은 분명히 그 일시적인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비드로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으니까 수출할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물류도 상해가 한 달 동안 문을 닫았던 적도 있고 팔고 싶어도 한국 안 돌아갔었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묘하게도 그 우리가 중국에서 요즘에 그 배터리 부품 관련된 원자재 같은 거 무슨 리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수입을 했는데 그 양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가격이 막 2배, 3배가 돼 버렸어요. 그런 일시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무역 수지 적자도 나타났고 사실은 수출에 이제 둔화도 나타났는데 뭐 그거는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뭐 이제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러면 뭐 내년부터는 좋아지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2013년 이제 그때
우리의 대중 무역 수지 흑자가 628억 불인가 그랬어요. 뭐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죠. 네. 중국 한 나라에 대해서만. 네. 그게 한 400억 달러, 200억 달러로 쭉 줄어드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본제하고 중강제를 중국에 파는데 중국 산업이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서 스스로 만들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국을 저임금 생산 기지로 활용하면서 우리 공장들이 많이 거기 가 있고 거기 원자재 부품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공하려고. 그런 구조도 이미 10년 전부터 굉장히 약화되고 있어요. 중국의 임금이 올라 버렸으니까. 우리 기업들 스스로도 중국이 산업 고도화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 스스로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건 이제 생산이 안 맞아. 베트남 가고 방글라데시 가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왔어요. 중국과의 어떤 가공무역 쪽에서의 수출이 이제 줄어드는 어떤 구조를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건 줄어드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6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200억 달러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균형 0으로 왔는데 그럼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야?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중국이라는 공장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중국 특수가 있었어요. 공장을 막 짓고 있으니까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그 공장이 완성된 상태고 중국도 세계 1위의 공장이고 우리도 세계 5위의 공장이고 공장 간의 거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대등합니다. 중국도 결국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고 우리도 중국한테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방의 어떤 흑자가 만들어지는 구조보다는 굉장히 균형적으로 갈 거고요. 우리가 이제 무역 수지에 관련된 고민을 하고 어디선가 흑자를 내는 지역이 있어야 된다고 할 땐 그게 중국은 아니고 결국 중국에서 우리가 스스로 생산 기지를 이전한 베트남이나 동남아나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인태 전략 속의 많은 국가들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거기에 우리 자본재 중간재를 팔아서 거기서 새로운 흑자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과거에 중국이 우리의 흑자 대상국이었다고 해서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가? 우리가 지금 위기에 빠졌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2023 이 한국경제 대전망의 대표 필자이신 이 중국경제 전문가 지만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2023년 중국 경제를 전망해보고 우리 대비할 점도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Round 1, fight.